빠방하이. 검정고무신 컨텐츠도 어느새 10개가 다 돼가는데요. 중간 정리 겸 옛날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실 거죠? 검정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탑30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옛날엔 있다가 사라진 직업이 정말 많죠. 그중 투탑은 엿장수와 약장수. 서민과 가까워서 그런지 재밌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엿장수. 60년대에는 대부분의 엿장수가 고물상을 겸했다고 합니다. 각종 고철은 물론 고무신까지 별의별 물건들을 취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심 몇 바꿔 먹었냐? 같은 말이 생겨났죠. 고물을 받으면 그 값어치만큼 엿을 톡 잘라줬는데요. 말이 값어치만큼이지 엿장수 맘이었죠. 엿장수 기분이 좋으면 많이 주고 안 좋으면 덜 주고 엿장수 맘대로란 말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엿치기도 재밌는 문화 중 하나인데요. 엿가락을 부러뜨린 뒤 그 안에 있는 구멍수 혹은 구멍 크기를 대결하는 걸 엿치기라고 합니다. 엿장수까지는 전체 관람가입니다. 하지만 약장수는 19금이죠. 자 애들은 가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약장수도 엿장수 못지않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기는 아예 공연을 했죠. 하지만 주목적은 약팔이. 공연으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약을 팔아먹었죠. 심청정 연극 중에 신봉사가 이 약 먹고 눈이 나았다. 차력하다가 배 위로 사람이 걸어갔는데 이 약 먹어서 짱 세진 거다 등 요즘 PPL 못지않게 상술이 엄청났다는. 하지만 어디서 약을 팔아? 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전문 약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기꾼이기 때문인데요. 말은 만병통치약이지만 허가도 안 받은 불법 제품이었죠. 그렇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기인 걸 모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사줬다는 것. 놀거리가 없던 노인들에겐 약장수 공연이 삶의 낙이었다고 하죠. 참 신기한 문화네요.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1960년대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기영이의 하루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방학인 줄 아는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 개학날부터 늦잠을 자네요. 방학 숙제요? 당연히 안 했죠. 등교 시각은 9시. 미친듯이 뛰어갑니다. 오늘은 개학기념 애국조회하는 날. 투머치 토커 교정 선생님은 오늘도 30분 넘게 훈한 말씀을 하시네요. 애국조회가 끝나면 학교 종이 땡땡땡. 이 노래가 현실 고증 제대로였습니다. 이때는 진짜 사람이 종을 쳤다는 거 아셨나요? 수업 시작할 때는 3번, 끝날 때는 2번, 운동장에 모일 때는 5번 치는 게 국룰이었죠. 종이 3번 울리고 모두 모이면 선생님의 조례가 시작.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던 쥐꼬리 가져오기, 송충이 가져오기 등 숙제 제출 시간입니다.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이죠. 조례가 끝나면 드디어 1교시를 시작하는데요. 60년대 초등학생들은 뭘 배웠을까요? 짜자잔! 국어? 이건 60년대 시간표인데요. 지금 배우는 과목과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특이한 게 있다면 반공도덕.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두려움에 떨던 그 시절 반공산주의에 대한 필수 수업이 있었습니다. 3교시까지 마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점심시간. 이때는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싸올 때도 다 규칙이 있는데요. 대부분 맨밥에 고추장 아니면 김치. 기분 좋은 날엔 계란 프라이 하나 올리는 게 국룰이었죠. 소시지라도 싸우는 날엔 온 교실 부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꼭 지켜야 할 필수 규칙. 절대 흰쌀밥만 싸우면 안 된다는 것. 당시에는 식량난 때문에 혼분식 운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도시락도 고리 같은 잡곡을 섞어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만약 흰쌀밥만 가져온 게 걸리면 화장실 청소당번으로 직행했죠.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끝나면 마무리.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게 없네?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오전반 타임. 오후반은 점심을 먹고 오후에 등교를 했습니다. 베이비붐으로 아이들이 넘쳐났던 6, 70년대. 한 반에 80명 기본. 무려 23반까지 있는 학교도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래도 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녁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참 비슷하면서도 다른 60년대 초등학교 생활. 소시국 때문에 오전반, 오후반 다시 부활한 것 보면 다를 것도 없어 보이네요. 검정고무신 대표 빌런 기철이. 잘 몰라서 그렇지 기영이한테 당하는 에피소드도 많습니다. 특히 공포의 오줌 싸기 에피소드에서는 짠내나죠. 기영이 지가 오줌 지려놓고 덮어 씌우기. 놀라운 건 그 후 상황입니다. 피를 머리에 쓰고 동네방네 소금을 받으러 다녔죠. 그렇게 힘들게 받아오죠. 바로 엄마한테 소금 싸대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60년대.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아플 땐 미신으로 해결했죠. 감기에 걸리면 곧불 귀신이 씌었다며 무당을 불렀으니까요. 과거에는 오줌 싸는
오줌이라는 것도 일종의 질병, 몸에 허약귀가 붙어서 오줌을 못 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당처럼 잡귀를 쫓아내기 위해 소금을 뿌린 거죠. 예로부터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고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여겨졌는데요. 이 미신은 아직까지도 남아서 집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쓸까요? 이 물건의 이름은 키, 곡식의 겨와 돌을 거르는 채인데요. 곡식처럼 귀신을 걸러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또한 몸에 붙어있는 잡귀가 키에 구멍을 세다가 지쳐서 떨어지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이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동네방네 소금 얻으러 다니면서 혼나고 다시는 이불에 오줌을 싸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역시 60년대는 하드코어네요. 과거에는 왜 오줌 싸개가 많았을까요? 물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이야 자다가 신호 오면 화장실에 가면 되는데요. 과거엔 여기를 가야 했죠. 공포의 푸세식 화장실. 마려워도 무서우니까 꾹 참고 있다가 이사단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오줌 싸개 아이들도 흔했다고 하네요. 이런 화장실이면 진짜 가기 무섭겠네요. 물론 엄마들에게도 인싸템은 있었습니다. 바로 전기다리미. 60년대까지만 해도 전기다리미는 무슨, 대부분의 가정에서 숯불다리미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사용법이 보통 고약한 게 아닙니다. 먼저 아궁이에서 숯불에 불을 붙입니다. 연기 냄새를 맡으며 부채질을 마구 해주는데요. 잘 데워졌다 싶으면 프라이팬처럼 생긴 숯불다리미 위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숯불이 식기 전에 급하게 자리를 잡아주죠. 옷을 다리기 전에 해야 할 건 입에 물 머금기. 그 다음 하고 뱉어주세요. 얘처럼 그냥 뱉으면 안 되고요. 고도의 기술로 물을 흩뿌려줍니다. 물을 뿌렸다? 이제부터 고도의 협동 기술이 필요합니다. 옛날 다림질은 무조건 2인 1조로 움직여야 했는데요. 한 명이라도 옷깃을 놓쳤다간 옷을 태워 먹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왼손으로는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숯불 다리미를 들고 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숯불이 빨리 식는다는 것. 식을 때쯤 화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뜨거운 숯불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 엄청난 노가다를 통해 옷 한 벌 겨우 다릴 수 있었죠.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게 전기다리미. 주부들 최애의 인싸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기만 꽂으면 알아서 다려지니 엄청난 혁신이었죠. 다만 지금과 달리 온도 조절 기능이 없어서 열선이 쉽게 타버렸는데요. 비싼 가격에 비해 고장이 자주 나서 부잣집 아니면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난 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 완전 전세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는 오징어 게임. 저는 잔인한 걸 안 좋아해서 아직 못 봤는데요. 한국의 옛날 놀이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오징어 게임에 나온 놀이들, 이미 검정고무신에서 한 번씩은 나온 놀이들입니다. 첫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숨바꼭질을 응용한 놀이인데요. 오징어 게임 못지않게 스릴 있죠. 보호에 쳤는데 움직이면 죽음입니다. 둘째, 구슬치기, 딱지치기. 주로 남자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많이 하던 놀이인데요. 서로의 구슬을 치고 딱지를 뒤집는 무시무시한 서바이벌 게임이죠. 여기까지는 오징어 게임에 등장했던 놀이들. 지금부터 성지순례 갑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시즌2에는 앞으로 소개하는 놀이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첫째, 설명할 필요도 없는 숨바꼭질. 오후 내내 신나게 놀다가 해질녘 하는 게 국룰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여자아이들의 원탑놀이인 고무줄놀이. 노래를 부르면서 고무줄을 뛰어넘는 놀이인데요. 보통 순발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스우파의 원조가 여기 있죠. 셋째, 줄넘기. 딱 봤을 땐 쉬워 보이지만 옛날 줄넘기는 좀 달랐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노래를 부르면서 땅을 짚어라 만세를 불러라 등 랜덤으로 지령을 줬는데요. 뛰는 중간중간 지령도 해내야 해서 보통 난이도가 아니었다는. 이외에도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사방치기, 자치기, 말뚝박기 등 수많은 놀이가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지, 스마트폰도 없지. 당시 초등학생들은 뭐하고 놀았을까 걱정했는데요. 하루종일 신나게 밖에서 뛰어놀았다고 하죠. 어른들은 너무 뛰면 배가 일찍 꺼진다고 혼냈다고 합니다. 지금 보니 참 신박한 놀이가 많았네요. 명구가 입은 교복엔 긴 역사가 있습니다. 17년 전 어떤 학생이 6년 동안 입은 교복을 동생이 물려받아 6년을 더 입고 그 동생은 친구 동생에게 물려줘서 5년을 또 입고 해져서 버리려던 걸 명구가 가져왔죠. 바람만 불어도 찢어지니 엉금엉금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거북이가 됐다는 슬픈 사연.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이 불어 교복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이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생님까지 대놓고 놀림감을 만드는데요. 결국 명구는 학교를 결석하기에 이르죠. 이에 마음이 약해진 기철이가 낸 대박 아이디어, 쌀포대를 염색해서 교복 만들기. 그렇게 밤새워서 재봉틀로 교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짜자잔, 새로운 교복을 입고 다시 태어난 명구. 무슨 뒤쪽에 상표는 가리지 못해서 또다시 놀림당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같이 훈훈하게 웃는 걸로 마무리. 기철의 인성 논란을 싹 들어가게 했던 전설의 에피소드. 애니에 나온 것처럼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지금이야 교복이 10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이지만요, 과거의 교복 가격
가격은 어마어마했죠. 라떼만 해도 교복이 30만원 돈, 엘리트나 아이비클럽 같은 브랜드 교복은 50만원까지 갔다는 것. 물론 60년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당시 가격은 1,000원 내외였는데요.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었던 것 생각하면 어마어마했죠. 교복이 워낙 비싸다 보니 물려있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려받지 못한 아이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입었죠. 그런데 밀가루 포대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과거 밀가루 포대는 지금과 달리 면이었기 때문이죠.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대공황, 미국 서민들은 우리나라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퇴직자가 급증하고 옷 살 돈도 없던 그 당시 포대자루를 수선해 옷을 만드는 게 트렌드가 됐죠. 이를 발견한 밀가루 회사는 옷으로 수선해 입을 수 있는 포대를 출시하는데요. 로고도 쉽게 지울 수 있게 코팅하고 꽃무늬부터 스트라이프, 체크까지 다양한 무늬를 만들죠. 심지어 디즈니 콜라보 밀가루 포대까지 나왔다는 것. 와우! 당시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 이제 밀가루 포대는 훌륭한 옷감이었죠. 교복 외에도 티셔츠, 팬티 등 다양하게 재활용했다고 합니다. 명구 같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돌멩이도 던졌겠다. 물건만 안 건드렸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하필 방울을 건드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딸랑딸랑 금속 소리를 좋아하는 귀신들. 방울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물건으로 유명하죠. 무당이 방울을 갖고 다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방울 때문에 들러붙은 이 도깨비. 한국인에게는 친숙한 귀신인데요.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60년대까지만 해도 목격담이 정말 많았죠. 목격담은 가지각색입니다. 도깨비가 갑자기 천둥번개를 쳤다. 밤새 씨름 대결을 하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몽둥이로 얻어맞았다 등 별의별 사건을 다 겪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생김새. 주로 머리에 뿔이 달리고 가시 돋친 몽둥이를 들고 있고 호피 바지를 입고 있다고 묘사됩니다. 검정고무신의 도깨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진짜 도깨비가 아니라는 거 아셨나요? 이건 일본의 도깨비인 오니의 형상에 가깝습니다. 한국 도깨비는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죠. 옷도 비슷하게 입고 뿔도 없고요. 덩치만 사람보다 좀 더 크게 묘사됐습니다. 과거 그림에는 주로 이렇게 그려졌죠. 하지만 오니와 혼합되면서 이런 이미지가 됐다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괴물 같고 무섭긴 합니다만 생김새부터 특징까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걸리면 모두 없애버리는 오니와 달리 도깨비는 사람과 친숙하다는 것. 괴롭힐지언정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관심받고 싶어서 장난을 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폭력을 싫어하는 데다가 겁이 많아서 피를 보면 기절할 정도라고. 검정고무신 속 도깨비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건을 다시 갖다 놓으니 고맙다고 하는 서윗한 모습. 결론은 검정고무신 속 도깨비는 전통 한국 도깨비의 모습은 아니다. 그래도 성격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당히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는 검정고무신. 다들 저걸 어떻게 신고 다니지? 요즘엔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애니 속에선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신고 있습니다. 정말 인기였을까요? 네, 맞습니다. 60년대에는 신발 시장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신발이었죠.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고무신을 신어서 평등의 상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무신이 처음부터 인기 있던 건 아닙니다. 처음 서양에서 도입된 고무신은 구두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모양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 모양을 한국화한 게 지금의 고무신. 남자 신발은 양반들이 신는 가죽신 모양, 여자 신발은 아코가 나온 꽃신 모양으로 변형. 양반들 신발이랑 모양은 비슷한데 싸고 내구성까지 좋다고 그대로 초대박을 치게 됩니다. 고무신이 얼마나 편리하냐면요, 고무 재질이라 그런지 논을 지나도 물을 먹지 않고요. 좀 더러워져도 쓱싹 닦으면 바로 깨끗해졌죠. 고무신 기차, 배를 만들어서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도 했습니다. 다 써서 낡았다고요? 그럼 잘라서 지우개로 사용하거나 엿까지 바꿔 먹을 수 있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초록색, 빨간색, 꽃무늬, 털고무신 등 다양한 고무신이 출시되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건 검정고무신. 내구성 하나는 최고였죠. 하지만 고무신도 운동화엔 당해낼 수 없었으니 애니에 나온 것처럼 운동화는 부의 상징, 그리고 많은 아이들의 로망이었죠. 고무신으로 재미봤던 르카프, 프로스펙스 등의 업체들이 앞다투어 운동화를 출시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금은 절 아니면 교도소에서나 볼 수 있는 현실이죠. Anyway, 이렇게 시대를 주름잡았던 고무신. 이와 관련된 말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무신 거꾸로 신다. 보통 신발은 앞쪽과 뒤쪽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고무신은 대충 보면 헷갈려서 거꾸로 신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죠. 과거 집에서 바람 피우다 급하게 나갈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채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고무신 거꾸로 신다는 여기서 유래한 말입니다. 빠방이들은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요.
노인들의 놀거리가 약장소공이었는 건 알겠고 아이들은 뭐하고 놀았을까요? 당시 영화관도 엄청난 핫플이긴 했지만 가격이 사악했습니다. 한국 영화 55원, 외국 영화는 무려 70원. 요즘으로 치면 몇만원 돈이 넘어가니 용돈으로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만화방. 만화방의 최전성기는 6, 70년대인데요. 전국에 무려 15,000군데에 달했다고. 해적판이 많았던 80년대에 비해 60년대엔 자작품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로 유명한 각시탈, 레전드 학원물, 약동이 시리즈, 어린이들의 우상, 땡이 시리즈 등 작품성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하죠. 중학생까지는 만화방에서 놀았다면 고딩, 대딩들은 빵집에서 놀았습니다. 골목마다 빵집이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죠. 당시 미국이 밀가루를 원조해주면서 빵이 대중화됐기 때문인데요. 옥수수빵 배급받는 이 장면, 미국이 원조해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겁니다. Anyway, 빵집에 빵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었죠. 과거 빵집은 다방, 음악 감상실, 분식점까지 합쳐진 다과점 스타일, 지금의 카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트는 빵집에서 했다고. 요즘도 카페에서 많이 만나는 거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네요. 검정고무신 레전드 에피소드 어머니날.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 에피소드이죠. 맨날 집안일 하느라 손이 부르트는 엄마. 시장에서 고무장갑을 발견하는데요. 그때 맨발로 축구하다가 발이 부르튼 기영이 얼굴을 떠올리고 고무장갑 대신 운동화를 사줍니다. 그러던 어머니날 기영이 역시 엄마의 부르튼 손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고민하다가 운동화로 환불해서 고무장갑으로 바꿔오죠. 기특한 기영이의 엄마는 눈물바다. 평소 고생한 엄마를 위해 아빠가 하루 종일 오덕이를 보고 기영이와 기철이는 살림을 하고 다같이 웃으면서 식사하는 걸로 마무리.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라고요? 맞습니다. 60년대엔 어머니날이었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머니날의 시초는 미국. 1907년 5월 둘째 주 일요일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카네이션을 나눠준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일은 미국 전역에 알려지고 1914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날을 지정. 5월 둘째 주는 어머니날. 선물은 붉은 카네이션 공식이 확립됐죠. 이후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영국 등 많은 나라가 어머니날을 지정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지정하면서 어머니를 기리게 되죠. 어버이날 노래 가사에 어머니 얘기밖에 없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게 고생했던 아버지들 소외감도 장난 아니었는데요. 이런 불만을 반영해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변경.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을 기리는 날이 됐죠. 이 때문에 치사하다는 오해도 많이 받았던 아버지들.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당시 미국 포함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어머니날 뿐만 아니라 아버지날도 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역시 아버지날을 언제로 추가하냐 오랜 시간 논의됐는데요. 많은 나라에 없던 스승의 날도 있지, 어린이날도 있지, 아버지날도 추가하면 5월 기념일이 너무 많아졌죠. 이런 이유로 두 나라 합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바뀐 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로 봐도 될 것 같네요. 연탄회에는 따뜻한 난방시설도 없던 1960년대. 학교라고 다를 건 없었습니다. 수업 듣다가 동상 걸리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화장실에 온수는 꿈꿔볼 수도 없었다고. 난방시설은 난로가 유일했습니다. 기영이네 학교에 나왔던 이 난로, 이게 당시 최신 난로였다는 거 아셨나요? 기영이네 학교는 서울이라 최신 조개탄 난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교는 장작이나 압축 톱밥으로 부를 때는 화목난로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부산 쪽은 별로 안 춥다고 아예 난로가 없었다고 하죠. Anyway, 석탄의 한 종류인 이것은 칼탄. 조개 모양을 닮아서 주로 조개탄이라고 불렸습니다. 고급형 연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싸다고 맘 놓고 피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야만 한 양동이씩 퍼졌다고 하죠.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난로가 켜지면 행복 시작. 아이들은 도시락을 층층이 쌓아놓고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있는 도시락은 누룽지가 될 정도로 따뜻해지지만 위에 있는 도시락은 차디 찼다고.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난로와 가까운 곳만 따뜻할 뿐 먼 곳들은 여전히 추웠기 때문이죠. 공평하게 하기 위해 30분에 한 번씩 앞줄로 이동했는데요. 순서가 오기 전에 불이 꺼지면 눈물이. 난로와 가까운 데 앉으려고 사탕으로 자리매수하는 등 암시장도 만연했죠. 물론 이렇게 득템한 따뜻함도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몰래 창고 가서 훔쳐오는 아이들, 갈탄 대신 공사장 목재들을 넣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치울 때 잿더미에서 못이 한 무대기씩 났다고. 와? 히터 빵빵 트는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인데요. 난로 위에 달달한 고구마, 갑자기 땡기네요.
초딩계의 인싸템은 하나 더 있습니다. 역시나 돈 없이 구할 수 있는 것, 딱지. 딱지는 종이로 모서리를 끼워 만든 게 기본 폼인데요. 딱지 한 장을 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쳐서 뒤집으면 따먹는 딱지치기의 본체이죠. 다 가지고 있는데 뭔 인싸냐고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계급이 나뉘는 겁니다. 딱지 역시 만드는 사람에 따라 모양이며 성능이며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인싸템이 되려면 다분히 노력해야 했죠. 재료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교과서 표지부터 마분지, 달력, 신문지, 공책, 심지어 시멘트 포대까지 모두 딱지의 재료가 됐습니다. 물론 그냥 좋은 재료를 접는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인싸가 되려면 마개조를 해야 했는데요. 종이 한 장으로 모자랄 것 같으면 중간에 두세 장 더, 그걸로도 모자르면 철판까지 끼워 넣는 애들도 있었다는. 다 만들고는 본드나 테이프로 떡칠을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딱딱하게 만드는 후작업을 합니다. 계속 밟아주는 건 기본. 자동차 지나가는 곳에 놔둬서 밟게 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크기도 무조건 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덩처리처럼 아예 방석 크기로 만드는 애들도 있는데 이러면 아예 게임에 껴주질 않거든요. Anyway, 여기까지는 서민 단계. 돈 주고 사는 딱지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바로 캐릭터 딱지. 60년대 최고 인싸템이었는데요. 라분지 외에 군인, 탱크 같은 군대 관련 그림이 그려져 있는 딱지입니다. 2등병부터 별 5개까지 골고루 그려져 있는데 이걸로 화투놀이처럼 노는 게 유행이었죠. 접는 딱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접이었다고. 이후에는 원형 딱지, 고무 딱지, 다양한 딱지들이 등장했는데요. 요즘 애들도 딱지 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피카츄 딱지 하나 있으면 골목에서 신나게 구슬치기 하면 오는 아이들, 특급 속보가 들어옵니다. 공인호 집에 텔레비전이 생겼다는 것. 바로 뛰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요. 검고 대표 빌런 민호가 이걸 그대로 둘 리가 없죠. 숙제해야 한다며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렇게 갈 길을 잃은 아이들은 만화방으로 고고. 여기서도 몰래 텔레비전을 훔쳐보는데요. 만화방 아저씨한테 딱 걸려서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만화책 한 권 볼 때마다 쿠폰을 한정 주는데 10장을 모아야 TV를 볼 수 있었죠. 그나마 모은 쿠폰도 기철이에게 다 뺏깁니다. 애들 거 뺏어서 재밌게 TV 보는 기철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실실 웃는데요. 쿠폰을 복제해서 TV를 공짜로 보는 계획을 세우죠. 는 실패. 역시나 딱 걸려서 온갖 욕을 다 먹습니다. 그때 집으로 배달 온 의문의 택배. 네, 이건 무려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서독 광산으로 일하러 간 삼촌이 월급으로 보낸 거였죠. 그렇게 기영이네 집은 동네 핫플로 등극. 마을 사람들과 TV를 함께 보는 걸로 마무리. 이것도 작가님 지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입니다. 과거의 텔레비전. 앞에서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라고 했죠. 60년대 후반 금성 TV 가격이 무려 7만원, 미국산은 무려 14만원. 서민들은 꿈꿔볼 수도 없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싸다 보니 당시 TV가 있던 집들은 동네의 실세로 자리매김.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잘 보이려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도 못 보면 동네 다방이나 만화방에서 돈 내고 봤는데요. 만화책 한 권 빌릴 때마다 TV 시청권을 줬다고 하죠. 한일전이라도 하는 날에는 만화방이랑 동네 다방이 사람들로 꽉 찼다 합니다. 요즘엔 TV도 잘 안 봐서 이런 짤도 과거 얘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여름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난 기철이 형제는 한 숲속에 도착합니다. 들뜬 마음으로 걸어가던 중 오래된 나무를 발견하죠. 그 안엔 방울, 구슬 등 낡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겁도 없는 녀석들은 이걸 하나씩 슬쩍합니다. 그러자마자 번개어택. 바로 죽을 고비에 빠지죠. 깜짝 놀라 미친듯이 뛰어가 보지만 도착한 곳은 계속 그 자리. 어느덧 밤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근처에서 잠을 청합니다. 물론 쉽게 잘 수 있을 리 없죠. 갑자기 도깨비 등장. 이 도깨비는 계속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따라옵니다. 얘네는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밤새 도깨비와 귀신들에게 쫓기죠. 아침이 돼서야 훔친 물건이 문제임을 깨닫게 된 녀석들. 그 물건들을 다시 나무에 갖다 놓는 걸로 마무리. 귀신 총집합 수준의 한여름밤의 꿈 에피소드. 으스스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먼저 살펴볼 건 이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성황당. 한국 민속신앙의 일종으로 신을 모시는 사당을 뜻하죠. 이렇게 돌무더기만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사당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 이런 신목이 중심이 됩니다. 신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의 의미. 그 자체로 신성하게 모셔야 하죠. 주로 마을의 고갯마루 혹은 입구에 위치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합니다. 신목 앞을 지나는 행위는 돌을 하나씩 던지는 게 국룰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침입자로 의심받아 귀신이 따라붙는다고 하죠. 이처럼 신이 깃든 성황당.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나무가 어떤 신을 모시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죠. 어떤 마을의 경우 잡신을 섬기거나 악귀를 봉인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나무 안의 물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구멍은 일종의 신주단지. 신주단지란 주로 조상의 귀중품이나 영물을 넣어놓는 단지인데요. 신주단지 다루듯 하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안에 있는 물건은 귀신이 깃들어 있어 엄청 조심히 다뤘기 때문입니다. 신목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런 무서운 물건들을 들고 오다니. 황천길 하이패스 탈 뻔했네요. 시골길을 지나가다 이런 신목을 발견한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귀신이 따라붙을 수 있으니 꼭 돌멩이를 던지기 바랍니다.
검정 고무신에 틈만 나면 나오는 이 아이템, 대체 이거 뭐하는 아이템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물건의 이름은 굴렁쇠입니다. 둥근 원 모양의 철사를 체에 받쳐서 굴리는 놀이인데요.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것처럼 체육대회 종목이기도 했고요. 6, 70년대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걸 하고 놀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노는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이 동그란 철을 채로 슉슉슉슉 굴리는 건데요. 무게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리는 게 포인트이죠.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각도가 틀리면 바로 놓치게 된다는, 뭐 재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굴렁쇠가 국민 아이템이 된 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 공장에서 만든 장난감이 귀하던 그 시절. 하지만 굴렁쇠는 대부분 공짜. 직접 만들어서 썼으니 돈도 안 들지 재밌지, 국민 필수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여기에도 인싸 계급이 있습니다. 1단계는 대나무로 만든 굴렁쇠, 술장군, 물장군, 이것도 없으면 분뇨를 담던 똥장군, 오줌장군을 잘라서 만든 겁니다. 그나마 수레바퀴로 만든 굴렁쇠는 놀이에 껴졌죠. 2단계는 철사를 구부려서 만든 굴렁쇠, 방과 후에 고철 모아놓은 곳 뒤져서 힘겹게 만든 건데요. 쉽게 고장나는 데다가 잘 굴러가지 않는 게 단점이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인 3단계, 고철 뒤지다가 자전거나 리어카 바퀴를 발견한다? 난리 납니다. 모양도 잘 잡혀있는 데다가 튼튼하니 최고의 재료였죠. 멀쩡한 자전거 바퀴 훔쳐다가 굴렁쇠 만드는 애들도 많았다고. 그리고 최상위 티어 4단계, 가게에서 파는 굴렁쇠, 희준이가 가져온 것처럼 마개조까지 한다? 인싸 자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이렇게 전국 초딩들의 필수템이었던 굴렁쇠, 70년대 후반부터 흙길이 사라지고 도시화되면서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놀이네요. 많은 사람의 눈물샘을 폭발시킨 전설 에피소드, 보릿고개 실연기. 그중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사치내비를 못 내는 아이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치내비가 없어서 교실에서 망신당하고 손이 부르틀 때까지 매를 맞고, 기철이는 아침에 신문 배달을 해야 했죠. 밥은 굶어도 학교는 보내야 한다며 아빠는 엑스트라 알바까지 합니다. 검정 고무신엔 유독 사치내비와 관련된 슬픈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집이 가난해서 사치내비를 내지 못한 도승이를 위해 아이스 깨끼를 파는 에피소드도 있었죠. 잠깐, 초등학교에 학비가 있었나? 아닙니다. 사치내비는 학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사치뇌는 일종의 학부모회나 마찬가지로 재정난에 부딪힌 학교를 돕기 위해 탄생한 학부모 교사의 협력단체입니다. 하지만 이건 허울일 뿐, 나중엔 학생들의 돈을 걷는 수단으로 전락하죠.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던 시절에 사치뇌비만 400원, 많게는 600원, 가정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못 내는 아이들이 반에 수두룩했습니다. 사치뇌비를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을 되돌려 보내는 건 기본, 대놓고 망신을 주거나 때리는 경우도 많았죠. 이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는, 실제로 가짜 학생들도 넘쳐났는데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워서 가짜 교복에 이름표를 달고 다녔다고 하죠. 이런 이유로 수많은 비난을 받던 사치뇌는 60년대 초반 사라집니다. 대신에 기성회, 육성회로 부활해서 여전히 부담을 줬는데요. 96년이 되어서야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실. 이렇게 가정에 큰 부담을 줬던 사치뇌비. 하지만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밥을 굶더라도 아이들을 가르친 부모님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조개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선 솔방울이 필요했습니다. 참 가져오라는 게 많았던 당시 학교. 솔방울 한 자루씩 가져오는 것도 숙제였다고 하죠. 뭐? 그래도 송충이 쥐꼬리보단 나으니까 웃으면서 가져갔다고. 하지만 쥐꼬리를 뛰어넘는 극강의 숙제가 있었으니 바로 응가 가져오기. 이 에피소드는 만화책 2권 체변검사편에 나옵니다. 얼핏 전설로만 들었던 응가 가져가기 숙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대체 왜 이런 숙제를 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몸속에 있는 기생충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1970년만 해도 전국 기생충 감염자는 95%에 육박했다고 하죠. 이는 채소 때문인데요. 당시에는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인분을 비료로 썼기 때문입니다. 보다 못한 정부는 1960년대에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를 발족. 이때부터 1년에 2번씩 전국민 기생충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도 물론 체변 봉투를 제출해야 했죠. 하지만 이거 창피한 거 둘째치고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기영이처럼 된장을 담거나 개똥을 담아가거나 각종 편법이 난무했죠. 그렇게 힘들게 준비한 체변 봉투 제출하는 날 교실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와! 한 달 정도 기다리면 기생충 숫자를 알려주면서 회충약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증, 이걸 가져가서 진짜 검사했을까? 전국민 걸 다 걷는다니 상상만 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당시 의지의 한국인들 그걸 해냅니다. 전국민의 그것을 일일이 현미경으로 검사했다고 하죠. 이런 노력 끝에 1997년엔 감염률 0.06%로 대폭 하락, 체변봉투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도 잘못하면 저 시대에 걸릴 뻔했는데요. 간발의 차로 비껴갔네요. 넷.
두둥. 이게 70년 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로에 소가 다녔는데요. 같은 시기 미국 사진과 비교하면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검정고무신의 주된 배경은 60년대 이런 힘든 시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레전드 에피소드 보릿고개 실현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회사가 망해서 회사에서 잘린 아빠, 차마 가족에게 말하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양말을 팔죠. 밥 차리기도 어려워서 보리밥으로 때우고요. 밤엔 연탄 뗄 돈이 없어서 집이 얼음장입니다. 기영이와 기철이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사치내배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맨날 혼나죠. 결국 기철이는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빠 역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엑스트라 연기를 하며 몸을 혹사시키죠. 다행히도 힘을 합쳐 보릿고개를 버텨낸 기영이네 가족. 예전 영상에서 기영이네 집 정도면 꽤 살던 집이라고 소개했었죠. 집도 있지, TV도 있지, 아빠가 회사도 다니지. 다들 무심코 넘어갔지만 똥포 아저씨한테 세까지 줬는데요. 월 3,000원 정도 소득에 중산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 식비가 2,000원. 돈 벌어서 입에 풀칠만 겨우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60년대 초반 1인 평균 소득은 월 900원이었습니다. 기영이네와 달리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집이 훨씬 많았는데요. 한 해에 굶어 죽는 인구만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특히 감기나 배탈에 걸려 죽는 인구는 더 많았습니다. 병원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약으로 때우거나 엄마가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 걸로 끝났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베리베리 많이 듣던 말인데 요즘엔 듣기 힘드네요. Anyway, 그나마 기영이네 집처럼 좀 사는 집은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옛날엔 감기를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다니 국뽕이 마구 차오릅니다. 사치내배는 약과입니다. 그 당시 학교는 대체 어떤 곳이었길래 가전제품 몇 개 있나 조사하질 않나, 학교에 대변을 가져가질 않나.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건 쥐꼬리를 가져가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던 60년대 그나마 있던 식량은 쥐들이 다 갉아먹었습니다. 쥐만 무려 1억 마리로 추산. 얘네들이 한 해 곡물 생산량의 10%를 먹어치웠다고 하죠. 이에 참다 못한 정부는 전국 쥐잡기 운동을 벌이는데요. 집집마다 쥐약이랑 쥐덫을 무료 배포하고 보건소에 쥐꼬리를 가져가면 포상금을 주기도 했죠.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년 쥐잡기표와 포스터 제작 대회를 연 건 물론이고요. 쥐꼬리 잘 나오란 숙제를 내기에 이르렀으니 와우! 그 당시 학생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쥐? 당연히 무서울 수밖에 없죠. 어쩌다 잡더라도 꼬리를 자르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요. 쥐 잡다가 트라우마 걸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학교엔 각종 편법이 난무했습니다. 친구끼리 돈 주고 거래하는 암시장이 생긴가 하면 묵고랭이나 오징어 다리에 연탄을 묻혀서 제출한 애들도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전 국민이 합심해서 매년 4천만 마리의 쥐를 잡았는데요. 그래도 매년 3천만 마리씩 늘어났다고 합니다. Anyway, 당시 학교에서는 가져오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쥐꼬리 가져오는 숙제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조개탄 불쏘시개용으로 솔방울 가져오기, 보리이삭, 벼이삭 주워오기, 심지어 송충이 잡아오기까지 있었다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히 생각해야겠네요. 검정고무신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것, 밤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심지어 기영이 약사로 갈 때도 잡혔죠.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야간 통행금지, 1945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37년간 진행된 제도인데요.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60년대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금이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치안이 좋지만 과거엔 가로등도 별로 없지,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잘 시간이니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통금을 시행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라 밤에 넘어 들어오는 간첩이나 공작원을 막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만약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거동수상자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다고 합니다. 경찰서와 거의 여관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네요. Anyway, 그래서 11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손님들을 쫓아냈고요.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로 버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모범생들 얘기입니다. 통금하면 외박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폐건물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도 많고 여관은 빈방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하죠. 당시 출산율도 폭증했다고. 와우! 충청북도의 경우 1965년에 통금이 해제됐는데요.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 지역으로 넘어가 술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필이었던 거죠. 아마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일 듯 합니다.
당시 학생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물건은 뭘까요? 정답은 바리깡.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에피소드는 정말 충격이었죠. 조회 시간에 두발 검사하는 것도 놀라운데 바리깡으로 바로 밀어버리다니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하드코어. 물론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염색까지 가능한 학교도 있는 것 보면요, 많이도 변했습니다. 60, 70년대 학교 이처럼 두발 규제, 복장 규제까지 엄청났죠. 국민 학생들도 주마다 두발 검사에 복장 검사까지 옷깃만 구부러져 있어도 벌받던 시절이었는데요. 이건 약과. 중고등학교가 진또배기이죠. 육모 검사 시간에 머리 긴 거 걸리면 바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렸다는 거. 이게 더 최악인 게 뭐냐면요, 일명 고속도로 머리를 다 밀어주지도 않고요, 창피하라고 머리 중앙만 확 밀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이 바리깡을 특히 무서워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위생관념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밀어서 그런지 잘못 잘리면 기계독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죠. 두발 규정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였는데요. 남자는 최대 1cm, 대부분 3에서 5mm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정도 길이면 반상머리나 다름없는데요. 전국 남학생이 밤송이 머리를 하고 있던 셈이죠. 이건 당시 세계적인 추세였는데요. 덩달아 바리깡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바리깡이 일본어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프랑스의 바리깡 MR을 한 브랜드 상품이 일반 명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Anyway, 공포의 바리깡, 학생들만 두려워하던 건 아닙니다. 70년대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두발 규제가 적용되는데요. 히피 문화가 유입되면서 장발족이 증가하자 머리 기르면 경범죄로 구속, 선생님뿐만 아니라 경찰들까지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검정 고무신에도 경찰이 뜨니까 똥포 아저씨가 머리 자르기 싫다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죠. 역시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 우리랑 가장 가깝지만 가장 무서운 그곳, 학교. 밤만 되면 동상들이 깨어나서 싸운다. 과학실에 있는 신체 모형이 움직인다. 별의별 괴담이 다 있죠. 그중 가장 무서운 건 공동묘지 괴담일 겁니다. 원래 학교가 있던 자리가 공동묘지인데 무덤들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지은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갈 곳을 잃은 귀신들이 학교에 나타난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여기엔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저 괴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기영이네 학교도 묘지 위에 지은 학교로 밝혀졌죠. 선생님과 연고를 모르는 묘들을 밀어버리고 지어서 당직 설 때마다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정말 사실일까요? 베이비붐으로 학교를 엄청나게 지어대던 과거, 괜찮은 위치에 학교를 짓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찾은 곳들은 뒷산 묘지. 당시엔 장례를 치르면 집 가까운 뒷산에다가 묻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공동묘지들은 대부분 주거지와 가까웠죠. 주거지랑은 가까우면서 땅값은 엄청 싸다고 학교 부지로 딱이었습니다. 문제는 허가 없이 묻다 보니 연고자가 없는 묘가 많았는데요. 대충 찾다가 안 되면 그냥 싹 다 밀어버렸다고 하죠. 공사 도중 관이 몇십 개가 발견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학교는 화단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운기가 넘쳐흐르는 묘지, 그 위에 학교를 지으니 스산할 수밖에 없죠. 밤늦게 학교를 보면 드는 싸늘한 느낌, 진짜 귀신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굴렁쇠가 초딩 인싸템이라면 야외 전축은 고딩, 아니 대딩은 물론 어른들의 인싸템이었죠. 영일이네 집에 있던 야외 전축, 일명 야전. 기철이가 온갖 알랑방구를 끼고 빌려오는데 성공했는데요. 아빠가 몰래 춤추다가 박살내고 말죠. 돈이 어디서 났는지 새로운 야전을 사왔지만 알고 보니 찹쌀떡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결국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훈훈하게 끝난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이거 생긴 게 영 생소하죠. 야외 전축은 전축의 휴대용 버전, LP 음반보다 약간 더 큰 크기의 가방 모양이어서 휴대하기가 편했습니다. 6, 70년대 엄청난 인기를 자랑한 물건이죠. 부잣집의 상징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시 가격은 무려 11,000원, 비싼 건 22,000원이었습니다. 60년대 중산층 평균 월급이 3,000원이라고 했었죠. 나름 중산층이었던 기영이네도 꿈도 못 꿀 가격이었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인싸는 프리패스. 해수욕장이나 캠핑 같은 데 가서 틀어놓으면 순식간에 40-50명이 와서 춤을 췄다고. 와! 음질이 그닥 좋지는 않았는데요. 모노 스피커 하나에 볼륨 스위치, 이게 전부라 음질은 기대할 수도 없었죠. 이게 건전지는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새 건전지를 사용해도 50분 후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노래도 같이 늘어졌고요. 1시간이면 아예 오프. 건전지 사려고 놀러가기 한 달 전부터 알바했다고. Anyway, 절대적 인기를 자랑하던 야전, 70년대 후반 워크맨의 등장으로 쓸쓸히 사라집니다. 역시 영원한 인싸템은 없네요. 기영의 양심편을 보면 오는 특이점, 물론 작품이 가장 특이점이긴 하지만요, 지금은 돈으로 취급도 못 받는 100원. 이 100원으로 하는 일이 정말 많죠. 냉차도 싹쓸이하고요, 아이스 깨끼도 싹쓸이하고요, 별의 별거를 다 합니다. 그리고 8원을 거슬러 봤는데 10원짜리 동전이 8개? 대체 당시 100원은 얼마의 가치일까요? 그리고 이 10원의 정체는 뭘까요? 먼저 1960년대의 100원, 통계청에서 검색하면 약 4,000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이건 전체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요, 월급, 식료
식료품 물가랑 비교해보면 천지 차이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크림빵이 10원, 아이스 깨끼는 5원, 냉채가 1원, 짜장면은 25원, 라면은 10원, 심지어 월세는 300원이었죠. 체감 물가는 최소 100에서 300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0원은 지폐 중에서도 하이클래스, 지금으로 치면 최소 만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전의 정체는 뭘까요? 1960년대 화폐 시장은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원래는 환이 기본 단위였는데요.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환으로 된 위조 지폐를 미친 듯이 뿌리고 화폐 가치도 폭락하고 말죠. 이에 1962년에 화폐 개혁을 단행, 기존의 환을 없애고 통화 단위를 원으로 바꿉니다. 이때 화폐를 급하게 찍어내느라 디자인이 가지각색이었는데요. 10원만 해도 공식 디자인이 3개였다고. 특히 동전의 경우 혼란이 컸습니다. 지폐가 부족해서 1원은 새 지폐와 이전에 쓰던 10환을 통용해서 사용했죠. 이때 나온 동전은 10원이 아닌 10환, 즉 1원 가치로 총 8원을 거슬러준 셈이죠. Anyway, 100원이면 라면 10개 쌉 가능. 이 동전은 1원이다. 가 결론입니? 다라운지.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하면 된다. 역대급 빌런 임시담임 선생님이 등장한 에피소드이죠. 아이들에게 엄청난 분량의 숙제를 내주고 못해오면 갖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괴롭힌 선생님입니다. 매로 때리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애들을 꼬집질 않나, 악수하는 척 손을 눌러서 부르트게 하질 않나, 고통스러워하는 애들 표정 보면서 웃는 건 킬링 포인트이죠. 이렇게 학교를 뒤집어 놓았던 임시담임 선생님은 5년 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딱 슬퍼하는 걸로 끝냈어야 했는데요.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셨다는 등 억지 감동으로 마무리해서 욕을 먹었죠. 체벌이라니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밥 먹듯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체벌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고요. 학생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한 반에 최소 50명, 많으면 100명까지 되다 보니 보통 무섭게 하지 않으면 수업 진행은 불가능했죠. 그 시절 애들이 말을 잘 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 마찬가지. 어쩌면 지금보다 과격한 불량 학생들도 많았으니까요. 거기에 오전반, 오후반까지 해야 하니 업무 강도도 장난 아니었죠. 여기까진 참겠는데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했던 건 사치뇌비 걷기, 교무실에 실적표까지 붙여놓고 못 거두면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주냐? 그것도 아닙니다. 월급이 적기로 소문난 공무원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 이렇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이 그만두고 사기업으로 빠져나갔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그 시절, 이처럼 많은 선생님들의 희생 덕분에 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던 건 팩트이죠. 하지만 체벌은 체벌일 뿐, 업무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풀거나 학대 수준으로 체벌하는 선생님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마다 애들 뺨 때린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잘 지내시죠? 네? 그래도 요즘엔 체벌이 거의 사라져서 다행입니다. 유치하게 만화책 가지고 싸우는 기영이와 기철이 형제. 엄마는 안 되겠다며 밖에서 회초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순순히 말을 들을 기철이가 아니죠. 형제는 그대로 가출해버립니다. 벌이라도 주는 듯 갑자기 쌀쌀해지는 날씨, 신나게 고생만 하죠. 통금 시간이 다 돼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해 뜰 때까지 남의 집 앞에서 버티기로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벌벌 떨고 있는 형제 앞에 집주인이 등장. 친절하게도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합니다. 궁궐처럼 넓은 집에서 뜨끈한 밥도 대접받고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죠. 이건 꿈일까요? 강 건너에서 자꾸 이쪽으로 건너오라는 집주인. 기영이가 신나서 건너가려 하자 엄마가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그렇게 주인은 점점 멀어지고 기영이는 꿈에서 깨어나죠. 어느덧 아침, 감사 인사를 하고 집에서 나오는데요. 지나가던 두부장수 아저씨가 여기서 잔 거냐며 깜짝 놀랍니다. 이곳은 연탄가스에 중독돼 세상을 떠난 엄마와 아이의 흉가라고 덧붙이죠. 그럴 리 없다며 안으로 들어간 형제는 경악을 합니다. 따뜻한 집은 온데간데 없고 무서운 흉가가 자리하고 있었죠. 많은 공포편 중에서도 역대급으로 소름 돋았던 에피소드. 그 당시엔 대부분의 집에서 연탄을 뗐는데요. 따뜻하긴 했지만 안전성은 최악. 연탄이 내뿜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일가족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복덕방도 없이 집을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 사고를 당한 집은 폐가로 불리며 방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죠.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과거엔 통금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넘으면 폐가에서 자거나 밤새 술을 마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 역시 속출했죠. 물론 그 안에서 사망사건도 종종 있었고요. 그때 세상을 떠난 사람들, 정말 귀신 따라 강을 건너서 돌아오지 못한 건 아닐까요? 사실 야전은 너무 비싸서 범접할 수 없는 영역. 그 한두 단계 아래엔 만년필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만년필, 당시 모든 중고딩들의 로망이었죠. 과거에는 절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필기구에도 인싸계급이 있었죠. 먼저 1단계는 연필. 대부분은 연필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연필조차도 귀해서 나무 막대기에 끼우고 끝까지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단계는 뒷펜, 일명 철필. 당시 허세가 좀 있는 애들은 철필을 사용했습니다. 연필은 초딩의 것, 삭삭거리는 소리에 만년필
만년필 느낌을 내기 좋았다고 하죠. 해리포터 깃펜 마냥 펜 촉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쓰는 방식인데요. 잉크 쏟아서 교복거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대망의 핵인싸 3단계는 만년필. 이건 뒷펜처럼 계속 잉크를 찍을 필요가 없이 쓰면 저절로 잉크가 나왔는데요. 당시엔 혁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년필에도 계급이 있었는데요. 고급형 만년필은 하이로트 만년필, 일본에서 기술을 수입해 제작한 국산 만년필인데요. 이것도 1000원 남짓이다 보니 참 귀했죠. 하지만 최종 보스는 파카 만년필이었습니다. 당시 보급형 가격만 2-3천원에 육박했죠. 영일이가 가져온 게 이 만년필인데요. 이 화살표 모양의 클립이 간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교복 주머니에 화살표 모양 보이게 꽂아주는 센스. 이 만년필이 로망이었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펜촉, 이게 무려 14K 금박이었습니다. 와! 기철이가 왜 잉크를 먹었는지 알겠네요. 하지만 보급형 모나미 볼펜이 나오고 하이테크 등 고급 볼펜들의 유행을 타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죠. 그래도 아직까지 마니아층에서는 고급 취미로 인기가 좋다는 몽블랑 만년필만 해도 100만원이 넘어가니까요. 아직도 범접하기 어렵네요. 먹을 때마다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우는 아이들. 어렸을 땐 왜 저러나 했는데 앞의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Right? 검정 고무신 먹방하면 가장 유명한 바나나. 이 바나나 낱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송이도 아니고 바나나 3개면 3000원. 중산층 한 달 월급이 순삭인 셈이죠. 와우!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바나나는 그로미셀 종인데요. 지금은 멸종된 종으로 훨씬 크고 당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군것질거리도 알아볼까요? 첫째, 원기소. 별맛없어 보였는데 오두고둑 너무 맛있게 먹던 이것. 원기소는 당시 유일한 영양제였습니다. 살짝 누릿한 향에 미숫가루 굳힌 맛 같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꼬숩꼬숩 고소한 맛에 끝맛은 살짝 달달하다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유산균 영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싸서 당시 부잣집 아니면 못 먹었다고. 둘째, 술지개미. 옛날식 탁조를 빚으면 안에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 찌꺼기를 술지개미라고 부릅니다. 60년대엔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술지개미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썼는데요. 먹을 게 없던 때엔 사카린을 섞어서 밥으로도 먹었다고 합니다. 맛은 식혜 비슷한데 은근 달달하고 고소해서 아이들이 몰래몰래 먹었다고 하죠. 대신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서 많이 먹으면 취한다고. 셋째, 밀껌. 참 신기했던 만드기의 껌 에피소드. 학교에서 껌 씹는다는 소문 들리니까 다 모여들질 않나. 심부름하고 딱 10번만 씹게 해주질 않나. 한 번 씹던 걸 반년씩이나 씹다니. 당시 껌은 5원 정도라 바나나처럼 무지막지한 가격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2-3천원 정도인 셈이니 쉽게 사먹진 못했다고 하죠. 대신 밀을 씹어서 껌 느낌을 냈다고 합니다. 밀 아래 하얀 속살을 계속해서 씹으면 껌처럼 끈적끈적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걸 껌 대신 씹은 거죠. 밀가루를 입에 넣고 반죽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끈끈함이 약해서 껌처럼 쭉쭉 늘어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증! 검정 고무신 먹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과 짜장면인데요. 당시 가격은 어땠을까요? 63년 기준 라면은 10원, 짜장면은 25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계산해보면 6,000원, 16,000원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요즘도 맨날 먹고 싶은데 예전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지난 영상에서 밀껌, 원기소, 술지개미를 살펴봤는데요. 검정 고무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방 3인방이 더 있죠. 먼저 콜라. 그 당시 콜라, 네, 정말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콜라는 비타오백 같은 건강음료 느낌이었습니다. 설탕도 없어서 사카린을 먹던 그 시대, 콜라는 당분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에너지 음료나 다름없었죠. 당시 콜라의 가격은 30원, 라면 10원, 크림빵 10원, 짜장면이 25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이 오시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맛있게 먹는 기영이 지금과 맛이 다른 걸까요? 네, 어쩌면 지금보다 맛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의 콜라에 들어가는 건 옥수수 시럽. 하지만 당시엔 설탕이 그대로 들어가서 더 달았다고 하고요. 유리병이라 탄산 보존력이 좋아서 그런지 훨씬 톡 쐈다고 하죠. 하지만 콜라는 너무 비쌌습니다. 돈이 없던 우리 아이들은 대신에 이걸 마셨는데요. 바로 냉차. 콜라의 30분의 1 가격인 1원. 뜨거운 여름 학교 앞 노점상에서 냉차 한 잔이면 맛은 어땠냐고요? 현미차, 보리차 같은 구수한 차에 사카린을 넣은 건데요. 콜라처럼 톡 쏘진 않아도 맥콜 같은 맛이 난다고 하죠. 냉차처럼 60년대 길거리를 점령했던 군것질거리가 있었으니 아이스 깨끼. 냉차보단 조금 비싸지만 5원 정도에 살 수 있었죠. 아저씨가 길거리에서 아이스 깨끼 하고 외치는 게 포인트인데요.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친근하다는. 맛은 지금의 하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당시엔 우유 맛보다는 샤베트의 맛이 강했다고 합니다. 사카린과 향료를 넣은 물에 막대기를 넣고 얼렸다고 하죠. 이외에도 크림빵, 찐만두빵 등 많은 먹방이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소개하겠습니다. 다람쥐.
원기소 먹방, 밀검 먹방, 바나나 먹방, 콜라 먹방, 참 많은 먹방들을 살펴봤는데요. 레전드로 꼽히는 먹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크림빵 먹방. 딱 봐도 고소해 보이는 펀, 반으로 딱 가르면 흘러나오는 풍성한 크림, 울면서 우걱우걱 나눠 먹는 것 보면 군침이 절로 돌죠. 우리가 아는 크림빵은 이건데 말이죠. 옛날 크림빵은 맛이 달랐을까요? 지금은 파바, 베스킨으로 유명한 삼립식품. 1964년에 국내 최초로 크림빵을 선보입니다. 먹을 게 없던 시절 크림빵의 인기는 신드롬 수준이었죠. 아침이 되면 서울 대림동에 있던 공장에 크림빵을 사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빵이 쌌냐?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빵은 5원 정도였는데요. 1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 그런데도 엄청난 입소문을 타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공급이 부족했다고.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요? 물론 지금 빵 맛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이 번, 여기저기 유통해야 했기 때문에 상하지 않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습기를 최대한 줄일 수밖에 없었죠. 겉은 반지르르한 게 살짝 탄맛이 나고 안은 퍽퍽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크림, 지금 같은 커스터드 크림, 버터크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위 호환인 마가린, 인공 향신료를 사용해서 버터크림 맛이 나게 만든 건데요. 깊은 맛보다는 달짝지근하면서 살짝 신맛이 특징이죠. 이 신맛 때문에 오렌지 크림으로 착각한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삼립에서 이때의 맛을 최대한 구현하겠다며 재출시한 크림빵, 퍽퍽하고 맛없다고 하는 후기가 이 때문입니다. 그래도 먹을 게 없던 그 시절,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빵은 배급으로 받던 옥수수빵입니다. 이건 진짜 퍽퍽함의 극한을 달리는데요. 이 빵에 비하면 크림빵은 혁명이었죠. 새콤 달달한 하얀 크림에 먹으면 드는 포만감까지 값비싼 간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빵들도 언젠간 추억하는 날이 오겠죠. 그니까 많이 먹어두자.